이 박사. 네, 먼저 감사합니다. 좋은 회의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사양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아마 이 회의가 어떤 성격인지 알고 사양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어떤 회의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었고요. 또 이태원 원장님 워낙 부지런히 크고 작은 회의에 오셔서 코멘트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활발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배우자 하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참석자들 면면을 보고 사실 제가 발표를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요즘에 그 중국은 공유 경제가 유행입니다. 공유 경제가 많이 이제 중국에서 활발해지고 있는데 지식의 공유라는 차원에서 저는 몇 가지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거고 함께 공유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배우고 그런 시간으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발제문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그 원장님께 들은 것은 이제 원래 제목이 김정은 북한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김정은 북한이 뭐가 다르고 대정책이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어쨌든 저는 김정은 시대라는 말을 붙였고요. 그리고 그걸 국내 정치를 좀 강조하는 측면을 그 발제문에 담았습니다. 사실 국내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요즘의 국제 관계 이론의 사실은 대체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주요 이론들에서 2000년대 들어서서 특히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서 국내 정치가 대외 정책에서 점점 커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또 지도자율도 다시 중요해지는 그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김정은 시대의 북한이 김정은 시대보다 달라졌다는 점은 저는 국내 정치적인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달았습니다. 최근에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저도 조금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일단 북한이 체제 생존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대남 및 대미 관계를 개선하고 특히 핵을 가지고 체제 부상 협상을 추진하는 게 처음은 아니고 이것은 김정일 시대와 지속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굳이 내세우는 건 뭘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저는 이 글을 좀 시작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김정은 시대의 전략적 노선은 그 핵무력 경제에 앞섰죠.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인데 그 병진 노선이 결국은 성공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시점에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경제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낮은 수준의 성장을 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시장 경제를 수용한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이 그 핵무력 건설에 버금가는 그런 성공은 아니기 때문에 결코 병진 노선이 성공했다고 볼 수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은 결국은 병진 노선에서 경제가 뒷받침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전략적 노선인 어쨌든 대외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걸 경제에 주력을 하고 그걸 위해서 대외 환경을 개선시키겠다는 설명으로 대외정책 변화를 전당을 하였고 이것이 저는 경제개혁 개방을 위한 국내적 단계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변화 시점은 2017년 11월 국가 핵무력 완성 시기가 대외정책 변화 시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구체화된 게 2018년 4월 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외정책 변화 원인은 사실은 국내외적인 변화가 있지만 저는 국내적인 점에 좀 포커스를 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김정은 시대의 대외정책 변화 그리고 그 지속 가능성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 또 김정일 시대와의 비교를 통해서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단 사회주의 체제에서 그럼 대외 개방이 뭘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북경대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때 그 지원을 받을 때 그 연구 타이틀이 개혁개방 시기 중국과 베트남의 정치기구와 권력구조 변화 비교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 특히 중국과 베트남이 경제 개혁 개방으로 가는 초기의 그 정책 결정 과정의 변화에서 정치인과 권력 구조가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를 가지고 연구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방이라는 것은 뭐 경제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가 될 거고 정치는 자원주의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다수 정당이 존재하는 거지만 결국은 경제와 정치가 동일하게 가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질적인 수준에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일정 부분 서로 상호 부응하는 방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 결정을 우선순위에 놓는 사회주의 경제 개혁 가방의 선택 그 결정 과정에서 국내 정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었고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은 물론 베트남과 중국의 어떤 정치 개혁의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제도화가 훨씬 베트남이 더 많이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 그런 차별점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군정관계, 군정이 분리가 나타나고 정의, 경제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된다는 점을 제가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80년에 덩샤오핑 중앙정치 확대회의를 통해서 강정분리, 군정분리를 이야기를 했었고요. 87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도 86년에 6차 당대회, 그 다음에 92년 개정헌법에서 그게 강정분리와 군정분리가 더 구체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과 정부의 관계가 서로 독립적인 경향이 강하고 군이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19차 당대회 이후에 중국의 이 당정분리와 군정분리가 사실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보고 싶은 건 초기 경제개혁개방 초기에 정책결정으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중국의 19차 당대회 이후에 변화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이 새로운 전략적 노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정치, 사상, 군사강국에 우리는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강국으로 가야 된다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구국 강국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 사업을 우선시하고 경제 발전에 인적, 물적, 기술적 잠재력을 총동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을 위해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한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 국제사회 긴밀한 연결 대화를 가진다라는 게 새로운 전략적 노선의 핵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경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인민경제공유별 과업을 제시하면서 내각과 모든 경제기관, 지도기관들, 각급 당조직이 지도적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북한이 그 경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의 북한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는 계속 그 연구를 지속을 해왔기 때문에요. 2016년에 그 한국은행 추정치가 3.9% 성장인데 2017년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무역과 그리고 수출액만 봐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11페이지 하단인데요. 2017년 중국 무역이 전년 대비 한 30% 이상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무역 수지가 사상 최대의 무역 수지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8년 1사분기 같은 경우는 수출액이 전년 동기 86% 감소합니다. 그리고 무역액 역시 60% 감소합니다. 2017년의 경우에는 사실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급격히 감소했지만 수입액은 줄지 않았습니다. 거의 비슷하거나 아주 미미한 수준의 상승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같이 수입액까지 같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정확히 말하면 2017년부터 강화된 국제사회 대북 제재, 특히 중국의 제재의 엄격한 준수가 2017년부터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해보고 있는 것은 2017년부터 경제 제재 초과된 섬유 인가공 수출과
그다음에 노동자들, 해외 노동자들입니다. 광물이 북한의 수출의 제1위지만 그것은 당경제에 이익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인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지금 섬유 수출, 그 다음에 해외 파견 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경제에 집중하게 하는 노선을 가져왔다는 것은 저는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그리고 새로운 전략적 노선의 대외적 배경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먼저 남한 문재인 정부의 등장,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정책, 그리고 중국의 대북 경제 제재 엄격한 준수,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게 북한이 전략적 노선 변화를 가장 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재에 대한 것을 계속 서치를 해왔지만 제재만으로 북한이 노선을 변화시키고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쪽에서 강력한 제재를 하지만 한쪽 남한에서 출구를 열어준 거죠. 출구를 열어줬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9년간의 남관계 정책이 북한으로서는 뼈아프고 이 기회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고, 북한은 사실은 미국의 대선에서 힐러리보다는 트럼프를 선호했지만 트럼프 등장 이후에 그렇게 북한에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았고, 대북 경제 제재도 강화되었고, 또 국비 전략으로 상징되는 군사적 옵션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아졌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요청하고 평창올림픽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한을 통해 미국으로 가는 전략을 추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제2차 북핵위기의 육자회담과 비교하면 그때는 북한이 중국에게 중재자 역할을 요구했던 것과는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 엄격한 조치인데요. 제가 그동안 서치한 걸 보면 2016년 11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2325를 기점으로 해서 대북제재 이행이 중국이 엄격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2016년 12월 트럼프 당선 이후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중국은 제재에 대한 강화를 계속 준비를 해왔고 그걸 지금 실천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외적인 환경 변화가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하는데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이런 환경 변화 외에 국내적 원인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 대외 정책 변화의 국내적 원인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 체제 공고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김정은 체제가 공고화된 거는 제 생각으로는 2015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엘리트 숙청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군부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이 드러나는 것이 이때라고 생각이 되고, 이후에 당대회 이런 걸 거치면서 당에 대한 정상화, 당국가 체제의 정상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이면서 국내적 리더십 강화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국내적 리더십 강화가 전략 변화의 자신감으로 표출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핵기술의 진전입니다.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북한이 굉장히 많은 ICBM 발사와 교차를 핵실험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단기간에 거쳐서 급격하게 이렇게 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2017년 11월에 전격적으로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하게 됩니다. 2018년에 그 새로운 전략적 노선에 보면은 행복이 병기화를 실현해왔고, 우리가 최강의 국가 방위력을 다졌고 국가를 자국을 보유할 수 있는 전략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핵기술 진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피겠다라는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 결국 핵기술의 진전, 이게 비핵화 협상에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북한의 핵기술의 완성도가 제가 높다라고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북미 협상에서 북한이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의 핵기술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 당군정 관계 변화, 국무위원회 시스템 구축입니다.
북한이 이제 당 기능을 정사하고 당 중심의 국가 운영을 지속해 온 것은 그동안 김정은 시대의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있는 것은 경제에 대한 내각의 자율성 강화, 내각의 정치적 위상 강화입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사실은 현지 지도라고 해서 김정일이 지방에 시찰을 가는 케이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가지 않았는데 김정은 시대에는 현지 묘회라고 해서 최룡해와 그다음에 박범주가 현지 시찰을 갑니다. 이런 것은 최룡해는 이제 당을 대표한다고 보면 박범주는 이 내각 정을 대표하는 사람이 김정은을 대신해서 지방 시찰을 다니는 모습들도 이건 달라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이제 박봉규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박봉규 총리의 정치적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2016년 6월에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국무위원회가 이제 김정일 시대 국방위원회를 대체 혹은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구성이 당군정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해 볼 수 있는데 내각의 각 부의 상과 부상이 당연직으로 국무위원회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넣지는 않은데 제가 국립산림과학원에 계신 분들과 얘기를 하는 중에 캐치한 건데 산림총국이라고 북한의 산림을 총괄하는 기구가 있는데 이 산림총국의 이 인원들이 국무위원 이쪽에 자기네들이 그 장이 가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건데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이라고 그쪽에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국방위원회와 국무위원회의 그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국방위원회는 위기 시의 국가관리 체제라는 점에서 김정일이 만들어낸 조직이었고, 그런데 국무위원회는 그 위기를 벗어난 정상적인 평시의 국가관리 체제라고 생각을 하고 당문정의 조화로 국정을 운영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주목해 보는 거는 군에 대한 거고, 이건 성군정치 후퇴와 전략군 중심의 군 재편으로 제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 성군정치가 약화되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북한의 국가 핵무력 완성에 대한 걸 보면 사실은 성군정치가 약화된 것을 보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당이 군을 강하게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놨고, 특히 당중앙 군사위원회를 통해서 군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 국무위원회 임무와 권한에서 국방위원회에 명시되었던 성군혁명 농선의 관찰이라는 내용이 삭제되었다는 점도 저는 군의 약화, 성군정치의 약화를 가져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군정치를 내세우지 않고 국방건설 사업으로 포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개최에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에 박봉규 총리 최영애 부위원장을 남겨두고 군 인사는 포함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국무위원회가 결국은 김정은 시대의 최고 지도기관, 통치기관이라고 할 때는 군의 인사가 높은 자리에 있지 않은 것, 예를 들면 당에서도 정치고 국무위원회에 아직 있지 않다는 것은 군의 약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핵무력 건설과 군의 성군정치 약화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전략군 중심의 군 대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략군은 당중앙 군사위원회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내 책상 위에 그 핵의 그 버튼이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것은 당중앙 군사위원회가 전략군을 확고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장력 강화가 전략군이 주도하였고 전략군 중심으로 재편이 되면서 이 성군정치 시대의 정치적 군인들과는 차별성이 있고 오히려 테크노크라트가 중심이 된 전략군이 중심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위상이라는 것은 자원 배분의 문제인데 자원 배분의 문제에서
전략군 쪽으로 자원 배분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그 외에 육해공군은 자원 배분이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언급하진 않았지만 새로운 전략군 요선의 두 번째 의제가 과학기술 중시였습니다. 그래서 전략군 중심을 그 자원 배분에 이루어졌고 그동안 과학기술자들을 우대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그 핵을 뭐 포기하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그리고 진전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이들의 이제 두려움과 우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 중시와 그 다음에 과학기술 교육 강화를 넣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 중심의 국정 운영을 통해서 당의 군을 강하게 통제하는 당국명령을 형성하였고 성군 정치의 약화 또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한 군은 과학기술을 보유한 전략군 중심으로 재편되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정책변화에 따르는 군부의 변화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부분인데요. 대외정책 변화에 대한 국내적 조치가 있습니다. 이미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고 빠른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습니다. 많은 사진과 이런 걸 곁들여서 내용도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구들이 그대로 포함된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에도 달라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새 북미 관계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고 이런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성과도 지속적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미 협상의 결과가 경제적으로 실이 없는 성과로 끝날 경우에 국내적 비용이, 청중 비용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 북미 정상회담을 바로 앞두고 바로 앞두고 그 전에 5월 18일 군부의 인력 교체와 노선전에 대한 협력을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5월 18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1기 제1차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서 논의한 게 군사정치과업에 대한 총화, 그 다음에 국가방위산업, 그 다음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해임 및 임명, 군인생활 개선에 대한 것을 논의했습니다. 새로운 전략적 노선 결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선전에 대한 군부의 협력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방위산업 개선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군에 대한 설득 자료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에 군인생활 개선 이것도 군부의 동요를 사전하게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군부 인사 교체가 있었는데 총 정치국장이 김정각에서 김수길로 교체된 것으로 확인되어 있고요. 또 이거는 정확한 확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비교적 온건파인 이번에 그 북미 정상회담 나왔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죠.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발탁이 된 것으로 보면 군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 표석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외정책 변화가 국내 경제활동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게 대외정책 변화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국내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와 무엇이 달라졌나 물론 대외환경 변화도 달라졌고 또 미국과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도 등장했고 또 중국의 역할도 바뀌었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도 달라졌습니다. 그 대외적인 변화 외에 북한 자체의 국내적인 변화를 뭘 볼 것인가 했을 때 저는 그걸 김정은 리더십의 근거와 핵기술의 진전, 경제적 관계 변화, 국무위원회 등장, 그리고 성군정치 후퇴와 전략군 중심의 군 재편 등이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김정은 시대의 국내 정치는 이전 김정은 시대와 비교하면 대외정책 변화를 수용하고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고 김정은 시대의 대외정책 변화는 대외정책 변화에 대한 국내적 수요 그리고 이에 따르는 대외정책 변화의 이행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라는 주장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